네, 이 글은 시대 변화에 따른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문화 현상, 인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의 의미 또는 사회 변화의 의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출퇴근에 대한 관념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전근대 사회와 달리 19세기 이후의 도시적 삶에서는 주거를 위한 사적 공간과 노동을 위한 공적 공간이 분리되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사적 공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곳은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 둘의 관계는 내부, 외부, 실내, 거리의 관계에 대응된다. 바깥에서의 삶과 집 안에서의 삶이 다르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좀 옛날 얘기지만 바깥 사람, 바깥 양반, 그렇죠? 집 사람 이런 얘기도 있었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간과 집 안에서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고요? 언제죠? 산업화 이후, 19세기 이후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집안에서 일도 했고 집안에서 개인적 삶도 가졌고 그러니까 사회적 삶과 개인적 삶이라는 것이 공간에 따라서 크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단. 게오르그 진멜은 대표적인 사적 공간인 실내의 공간적 의미를 도시의 삶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진멜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외적 자극의 과잉으로 인해서 신경 과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내면으로의 침잠이라고 설명하였다. 외부와 차단된 실내는 내면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얘기했는데요. 이 진멜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내부에서의 실내에서의 삶은 내면으로 침잠, 즉 내면을 지키는 곳입니다. 내면을 침잠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가라앉는 것 또는 은둔이나 숨는 것, 몰입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외부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일을 해야 되기도 하죠. 그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 있고 또는 내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또는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지키기에는 개인은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는 물리적으로도 범죄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를 뭔가 치유하고 거기서 도피하기 위한 내면의 침잠과 내면을 지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세 번째 줄 중간입니다. 진멜은 개인이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실내에 부여하였다. 19세기에는 실내를 가구와 공예품으로 빈틈없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그는 다양한 양식을 지닌 사물을 취향에 따라 조합함으로써 일상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양식이라는 보편적인 표현 형태를 매개로 하는 공예품은 평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뢰에 대한 네, 여기까지죠. 자, 진멜은 두 번째 신뢰의 의미를 개성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평온과 안정감을 주는 것, 이건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또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정해져 있는 자연스럽게 낯익은 그런 형태나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내가 만들고 또는 그 양식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평온과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조합을 하면서 그 평온과 안정감 속에서 개성까지 드러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요. 여기 밑줄 친 기억부터 신뢰에 대한 진멸의 설명은 도시적 삶이 가져오는 불안과 몰 개성을 사적 공간에서 해소하려는 개인의 욕망에 부응한다.
실내가 개인의 은신처이자 일상의 신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거주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로운 개성 표현을 보장하는 실내의 설계가 당시 건축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등장하였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본 거죠. 하나는 은신처, 보호하는 곳.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곳.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발터 베냐민입니다. 발터 베냐민은 실내 장식에 집착한 19세기의 주거 문화를 주거 중독증으로 표현하면서 이는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개인적 흔적을 남길 수 없는 데 대한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베냐민은 실내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인위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서의 은두는 공적 공간으로의 도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도피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점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은 사회적 세계와의 연관성을 잃었던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인위적인 공간이 연관성을 잃은 공간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은둔을 하면서 도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했고요. 그는 신화나 자연에서 모티프를 딴 가구와 공예품들을 조합을 통해서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했던 19세기의 실내 풍경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실내를 거주자의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네, 비판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왜냐하면 현실을 잊고자 하는, 그래서 몽환적 분위기라는 것이 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은 도피를 하면서 현실을 잊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런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음, 실내에 대한 베냐민의 비판적 고찰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를 문제 삼는 대로 이어지는데, 이때 베냐민이 주목한 것은 파사주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베냐민은 파사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괴리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파사주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사주에 주목을 했어요. 이 파사주란 무엇이냐? 파사주는 몇 채의 건물을 잇는 통로 형태의 상가입니다. 여러분, 그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주위에 상가들이 있는데 위에는 가려져 있죠. 지붕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곳은 실내일까 실외일까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쇼핑몰이나 시장에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가 형태의 건물로서 자본주의의 소비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행의 리듬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행은 새로운 것을 부단히 연출하고 상품을 향한 욕망을 재생산합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죠. 상가입니다. 상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고요.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소비는 무엇을 동반하냐면 잘 보이고 싶다, 멋있어지고 싶다, 또는 소유하고 싶다, 잘나고 싶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자아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성을 실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향한 욕망이 재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 마주보는 상점들이 늘어선 구조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아서 소비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사주가 갖고 있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사주는 건축학적으로 거리와 실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 공간이고요. 베냐민은 그렇기 때문에 파사주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혼동되는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전적으로 공적이지도 않고 사적이지도 않은 중간 영역의 존재, 즉 경계 해체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리, 이런 그 이전에, 이건 베냐민의 관념이 아니죠. 그 이전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신봉하는 낡은 개념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개념을 탐색했습니다. 어디에서? 파사주에서. 아랫줄입니다. 1920년대 등장한 신건축의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미학화 경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어, 신건축은 산업기술이 발전되었어요. 그런데 산업기술이 발전됐으면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된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등장하거나 건축 양식도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름다움만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미적인 감각만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사주는 그것에 대한 반론적 성격을 띈다고 했고요. 베냐민은 공간의 이분법을 구분하려는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신건축의 구성 원리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건축은 철골을 재료로 구성하였고 벽을 제거하는 설계가 가능해졌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골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벽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내부 외부의 경계가 완화된 건 맞겠죠. 벽이 없어졌으니까. 또 빛을 투과하는 유리의 사용이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나마 내부 외부의 통합이 공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그런데 파사주가 이것을 제대로 사용했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파사주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겠는데 과거의 건축 양식들에 절충적으로 혼합되었다. 그러니까 파사주는 새로운 건축 양식입니까? 건축 양식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의 건축 양식이 절충적으로 혼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사주라는 건축 양식은 그 자체는 새로운 거지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베냐민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파사주의 한계를 지적했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그릇 속에서의 삶이 지배했던 19세기, 즉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분리되었던 19세기에서 관계와 투과의 원리, 즉 조화, 통합, 연결, 즉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연결되는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20세기로 넘어가는 중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였고요. 그 차이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적 공간의 의미를 개인적 상상, 개성의 실현, 그 다음에 베냐민이 얘기했던 도피의 의미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합해진 공간으로서 그 중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파사주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의 한계와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